환경이냐 뭐 식물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냐를 진단 들어가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처방이 나오죠. 여기서 이 프로세스가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아 철벽피 뭐야 시들고 있어 물 때려 넣어. 맞아요? 아니죠. 야 철벽피 봤어. 아 누가 보니까 철벽피비래. 책에서도 철벽피래. 야 황산철 갖다가 때려 박어. 아니면 야 철 던집어 하면 문제 해결돼요? 해결 안 되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기서 1단계 진단만 해도 양호한 사람이고 진단 다음에 바로 뭘로 넘어가요? 처방으로 넘어가겠죠.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식물의 에너지 균형이냐 물의 균형이 깨진 것이냐 동화 균형이 깨진 것이냐 물 균형도 보게 되면은 지하부에 물이 너무 많잖아요. 토마토에서 아니면 딸기에서 그러면은 딸기도 그렇고 토마토도 그렇고 물이 너무 많은 지나치게 많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철벽피가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물의 균형이 깨졌구나를 우리가 철벽피 원인이 뭐예요? 그래서 물의 균형이 깨진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 철벽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pH에 변화가 있어갖고 철벽피 올 수도 있죠. 그거는 뭐예요? 양분의 균형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에너지 균형인데 근권의 온도가 지나치게 낮으면은 철벽피 또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철벽피에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철벽피가 유사한 증상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테로바이러스나 철벽피나 유사한데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미세한 차이가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저기 농약방이나 이거 진짜 이런 경험이 없거나 경험이 없으신 이런 분들은 그냥 테로바이러스도 철벽피 반대로 테로바이러스 철벽피로 진단해요. 왜냐면 증상이 유사한데 차이를 구별 못하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일단은 철벽피냐 테로바이러스냐를 구분할 만해도 상당히 이제 수준이 올라가는 사람이고 왜냐면 대부분의 경우 그것도 진단을 못해갖고 농약방 가면은 무슨 뭐 영양제 뭐 주라고 테로바이러스인데 뭐 이런 거 거꾸로 철벽피인데 뭐 테로기라고 뭐 바이러스를 진단하고 이러거든요. 이것들이요. 테로바이러스는 이거 티귿 네, 테로 토마토 그러니까 이파리가 그 크로로시스 바이러스라고 해서 저는 그 TOCV가 갑자기 생각나는 TOCV 토마토 크로로시스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파리가 노랗게 변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보면은 이제 철벽피부 생장점에 보면은 그 연맥이 약간 자색으로 돌면서 이게 노란색 변하고 테로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약간 아래쪽에서 생장점 바로 밑에 잎 정도에 시작을 해서 노랗게 변화가는데 연맥이 자주색은 잘 안 변해요. 나는 변하기도 하는데 일단 잘 안 변해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야 테로이냐 아니냐 이렇게 진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사진도 같이 찍어보면은 경험이 많은 사람은 구분이 되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저기 엉뚱한 진단을 많이 해요. 왜냐면 테로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그냥 철벽피, 뭐 철벽피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테로이라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거든요. 아무튼 우리가 진단을 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양분의 우리가 이런 문제 생리장애가 발생할 때 바로 에너지 균형, 물 균형, 동화 균형 문제들. 그러니까 동화 균형 문제는 뭐냐면은 동화산물을 내가 얼만큼 광합성을 하느냐. 광합성을 많이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우리가 잘 광합성을 많이 해야 장본을 잘 키울 수 있는 힘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광합성을 많이 했다고 하면 좋은 거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가다가 우리 가끔 개들 나오자는 거죠. 어떤 뭐 개 나오는 강아지 나오는 프로그램 있죠. 보면은 개가 비글인데 몸무게가 30kg씩 나가요. 그럼 무게 뭐예요? 제한급식 해야 된다고 해요. 절대로 주면 안 돼요. 제한급식 하고 뭐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강영욱이 나와서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광합성을 많이 하는 거냐? 아닐 때도 있다. 언제? 너무 비대해지면. 그럼 광합성을 안 하면 우리 뭐래요? 잎을 잘라버리죠. 적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세력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온도도 좀 높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합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했을 때는 분명히 광합성을 많이 해야지 식물의 치아가 튼튼해지고 성장을 잘하고 우리가 과일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데 환경 조건이 안 맞아서 광합성을 많이 했는데 충분히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온도가 뭐 낮았거나 어떤 물이 너무 많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과원무가 됐을 경우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바로 균형을 풀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식물의 동화균형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가 뭐냐면은 동화산물이 100이 들어왔으면은
내가 아까 60에서 100까지 보통 90까지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네. 내가 양분을 과일로 90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은 60을 보낼 것인가 뭘로 결정할까요? 보통 우리가 평균 온도하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과일로 많이 가요. 플러스 뭐 하느냐? 우리가 잎의 개수 같고요. 잎을 극단적으로 많이 따면은 양분이 총 광합성량은 줄는데 과일로 가는 퍼센티지가 늘어나고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걸 봐가면서 조정한다는 거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과일을 극단적으로 빨리 키울 필요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적시는 일찍 때리고 이파를 훑어서 수확 시기를 조절하고 앞으로 당겨버리겠죠. 이렇게 극단적 생식으로 몰아가죠. 근데 나는 좀 긁어갔으면은 균형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고 반대로 세력이 너무 약하면은 좀 생식으로 우리 돌리려고 더 많은 노력들 양분을 우리가 잎과 줄기와 뿌리로 내보내려고 하죠. 그 대표적인 뭐예요? 세력이 약하다? 화방을 다 잘라버리죠. 내가 과일을 다 잘라버려요. 그 얘기 뭐예요? 극단적으로 광합성 양분을 잎과 줄기와 뿌리로 보내려고 내가 재배적으로 우리가 조절을 한 거죠. 나무를 조절하고 나무를 우리가 건드려갖고 한 거죠. 그리고 온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과일을 따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때 뭘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봤죠. 처음에 진단 어떤 것이냐 원인을 밝히고 원인이 왔는데 이것을 내가 환경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환경으로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면은 나무를 식물을 건드려 제어를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죠. 이것들을 그 진단 과정이 있어야 된다거든. 그래서 그러려면은 우리가 균형에 대한 얘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균형이라는 거는 굉장히 또 이제 식물이 시들 때 아까 하나를 이제 참고로 조치 방향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든다는 얘기는 뿌리가 안 좋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게 이제 2, 3일 비가 오고 오늘 뭐 갑자기 날이 좋아서 시든다고 하면은 내가 선제적으로 환경을 좀 커튼을 좀 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뿌리가 나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뿌리로 양분을 많이 내려보내면 되죠.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차광을 치고 시들지 않게 그 다음에 과일 개수를 조절하고 또 뭘 해야 될까요? 자극을 줘야 되죠. 어떻게 자극을 줄까요? 근권을 건조하게 유지해요. 물을 많이 안 준다고요. 함수를 떨어뜨려요. 네. 뿌리를 자극을 주고 운동시키는 거죠. 뿌리를 자극을 주고 어떻게 돼요? 뿌리가 더 많은 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해요. 양분은 여유가 생겼고 뿌리에 자극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뿌리로 양분이 내려가서 새로운 뿌리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에너지 사용하겠죠. 우리 사람도 똑같잖아요. 내가 그 단백질 보충제를 먹고 스쿼트를 하면 어떻게 돼요? 가슴 근육이 커지는 게 아니라 스쿼트를 한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으로 단백질이 내려가서 우리 근육을 만들어내겠죠. 자극을 줬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말을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식물의 뿌리는 근육과 같다. 들었습니다. 그렇죠. 운동하는 근소시 온다고 뿌리가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이것들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럼 뭐에 이루어야 돼요? 바로 균형이죠. 에너지의 균형, 물 균형, 동화산물의 균형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거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되게 쉬워. 우리는 환경을 제어할 수도 있고 나무를 제어할 수도 있고 둘 다 할 수도 있고. 네, 좀 어떤 어디 어느 컨설팅팀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뿌리를 이제 발달시키려고 네. 이제 물을 최소한 죽지 않을 만큼 준 다음에 네. 그렇게 뭐 갈근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갈근? 네, 뭐 본인은 이렇게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네. 아주 위험한 얘기고 그게 아니라 새로운 뿌리는 계속해서 만들어져요. 네. 보름에 한 번씩 계속 교환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율을 갖다가 쭉 떨어뜨렸다가 네. 다시 쭉 끌어올렸다가 쭉 내렸다 이걸 반복하면 뿌리가 새로 나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뿌리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나와요. 어차피 뿌리는 새로 만들어져요. 어차피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추가한 게 뭐예요? 광합성 양분의 여분이 있어야 뿌리가 왜냐면 내가 아무리 스쿼트를 해도 단백질 보충제를 안 먹으면 근육의 발달이 늦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뭐래요? 과일을 양을 제한한다고 하면은 광합성의 양분 여분이 바로 뿌리로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요. 굉장히 이거는 그런 얘기는 큰일 날 얘기를. 그뭐 딸기 화학을 할 때 얘기하는 그런 아니 그건 절대로 안 돼요. 식물의 뿌리를 일부러 죽인다는 얘기는 한 가지 있어요. 짭짜리 토마토 만들 때, 짭짜리 만들 때 돼요. 정식하고 자기 완전 그 초반에는 어느 정도 가능한지는 않을까? 그때는 원래 물을 안 줘요. 네, 그때는 원래 그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을 흡수하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배지 전체를 그리고 부하가 없잖아요. 그게 나 이파리도 없고 과일도 없고 그러니까 일부러 함수력을 쭉 떨어뜨려갖고 뿌리를 더 발달시키려고 만들죠. 네. 예, 그래서 더 오지. 그러고 하더라도 딱 떨어지고 나서 다시 채워요. 그리고 다시 쭉 떨어뜨려 밑으로. 편차를 키운다고 보면 되겠죠. 예? 편차를 번째 크게 키우면서 계속 그러니까 위아래 편차를 크게 만들면서 계속 아래로 갔다 올렸다든지 뿌리 죽인다는 얘기는 뭐 되게 아마 농민 출신일 거야. 농민 출신 아니면은 그러니까 정규 교육을 안 받은 재배사 출신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좀 극단적이긴 하죠. 극단적이 아니고 그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거는 그 짭다리 만들 때 쓰는 거고. 이건 아까 말씀하신 물을 줄였다 이렇게 늘렸다 할 때 예. 그거를 작물 상태를 잘 보면서 해야겠네요. 보통 그렇죠. 근데 커튼을 보통 치고 하니까 커튼 치고 해요 보통 어렸을 때. 그리고 그러니까 강광기 때 다 치고 하고 그 12월 달에 안 치겠죠. 그렇지만 6, 7, 8, 9월 달 치는 건 스크린 치고 이렇게 해요. 어떤 분이 뭐 그러는데 그럴 때 뭐 잎이 너무 늘어지거나 뭐 그런 걸 잘 보면서 그건 당연한 그거는 늘어지기 전에 하는 거지. 그거는 늘어지면 늦었어요 이미. 네. 그건 늦었다는 얘기. 그건 늦은 거고 늘어졌다는 얘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늘어지기 전에 했어야지. 항상 우리가 커튼 쳐놓고서는 함수랑 보면 대충 알아요 우리가. 그걸 아차차 해야지. 내가 지금 똑바로 안 바꾸라 이래. 그거 늘어졌다는 그거는 이미 사고다. 그게 사고예요. 자잘한 사고. 그거는 그래서 자잘한 사고가 자꾸 나면은 전체 생산량이 줄어들거든요. 결국은. 그거는 누가 그러냐 시들은 다음에 얘기를 해요. 그거는 말도 안 돼. 시들어지면 과일의 품질이 나빠져요. 과일에 기형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어느 분이 됐을까? 네, 말하고 가겠습니다. 큰일 나요. 그리고 뿌리 죽인다는 말은 있을 수가. 뿌리는 옛날 그러니까 우리 사람 머리카락이 이 머리카락이 100일 전 머리카락, 반년 전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 같은 머리카락이에요? 다른 머리카락이잖아요. 똑같아요 뿌리들. 계속 그 양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양분이 공급 안 되면은 뿌리가 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뿌리 양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겨울 난 나무들은 뿌리가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약방일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세스를 그래서 균형은 한쪽에 무언가를 추가하거나 다른 쪽에 무언가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잎을 따거나 차광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단일인자 뭐 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로 뭐 광이 많은 온도를 높이고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복합적으로 보니까 근데 복합적으로 보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항상 예를 들어서 광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못 바꾸죠. 그럼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바꿀 수가 있죠. 네. 그러면은 온도가 우선이에요, 습도가 우선이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온도가 우선이다. 네. 그 다음에 온도까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 습도와 이산화탄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온도 제어가 안 돼, 온도가 이게 안 되는데 습도를 맞추려고 억지로 습도를 높이려고 온도를 갖다가 무시해 버리면은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건 바꿀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광에 비해서 우리가 온도가 적절한가. 그 다음에 뭐 봐야 돼요? 온도만 보면 안 돼요. 또 뭐 봐야 돼요? 이산화탄소하고 습도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식물의 상태. 식물의 상태 온도를 보고 광에 비해서 식물의 상태와 온도가 맞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오케이가 됐으면 습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습도를 올렸을 때 앞에 온도에 문제가 생기면은 건들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건들면 안 된다는 것들이요. 그리고 굉장히 요새 농민 출신 재배사분들이 그분들이 자꾸 습도 얘기를 해요. 습도가 분명히 이제 네덜란드 책에 중요시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거기서 얘기는 온도가 어느 정도 컨트롤 된다는 상태에서 이제 습도를 얘기하는 거지. 습도가 중요한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도를 무시하면서 습도를 올릴 만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실을 운영할 작물을 키울 때 제일 최대 전략이 RTR 룰이라고 해서 광과 온도의 비율을 갖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 얘기가 시작돼요. 그 다음부터 그럼 광과 온도 비율 이런 물리적 조건이잖아요. 근데 뭐가 빠져? 식물의 건강함, 식물의 이것들이 빠져있잖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판정을 해야 되는데 식물의 건강을 판정하려고 하면은 RTR은 책으로 공부가 돼요. 근데 오이나 토마토나 딸기의 건강 상태의 강과 약함을 판단한다는 거는 책으로 안 돼요. 절대로. 그건 책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6가지의 균형을 얘기를 해요. 식물의 에너지 균형, 수분 균형, 동화산물. 근데 에너지 균형과 수분 균형은 서로 붙어 있어요. 이것들이요. 왜 붙어 있냐? 증상과 관련있기 때문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수분 균형을 맞출 수 없으면 어떻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수분 균형이 아까 시든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에너지 균형을 우리가 줄여주죠. 그럼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차원쳐버리잖아요. 그냥. 그래도 이게 안 된다. 그럼 어떡할까요? 식물의 수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뭘 할까요? 잎을 아래를 잘라버려요. 아래 하얗게 제거해요. 그러면은 전체 생산량이 줄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식물의 에너지 균형이 맞춰진다. 왜 그러냐면은 식물이 아랫잎을 우리가 이제 식물이 이제 이파리가 15장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물을 이제 흡수를 하잖아요.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받는 곳은 어디예요? 식물이? 생장점 주변이 제일 많이 받겠죠. 네. 근데 물은 제일 많이 사용하기 좋은 조건이 어디예요? 뿌리가 가까운 아래쪽에서 물을 많이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장점에 보다 에너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물을 많이 공급하려고 하면은 아래에서 사용되는 물의 양을 줄여준다고 하면은 생장점까지 물이 더 많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장점의 체험이 올라갈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아랫잎을 따져요. 근데 여기서 주의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잎이 많으면은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보다 온실의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증산량이 줄어서 식물체에 유리하다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당장 생장점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생장점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기공이, 그러니까 지나친 복사 에너지가 돌아가게 되면은 생장점 부분의 광합성이 중단되는 효과를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굳이 높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아랫잎을 따버리고 그냥 생장점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판단들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들, 그러니까 책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되게 멋있는 말이긴 하죠. 근데 야, 그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균형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균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장점의 온도가 올라가느냐 지나치게 상승하느냐를 판단하면서 우리가 그럼 잎을 더 딸 수도 있다. 오히려 식물 온실이 더 건조해져서 딸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건 생장점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동화산물의 균형 얘기했고 에너지 균형, 수분 균형도 서로 붙어 있어요. 에너지 균형과 수분 균형. 그러니까 수분이 많으면요 에너지 균형을 맞추기 쉬워요. 왜냐면은 습이 많다는 얘기는 같은 태양광이 들어와 실베가트가 초당 들어오고 있어요. 한쪽 온실은 절대 습도가 20g이고 하나는 10g이에요. 그럼 누가 더 버퍼 기능이 셀까요? 물이 절대 습도가 높은 곳이 더 그렇죠. 버퍼기. 왜냐면 온도가 많은 광이 들어와 많은 에너지 들어와도 온실의 에너지가 보다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에너지 균형에 연관이 있다는 게 수분 균형에 연관이 있다는 게 뭐냐면은 내부에 수분이 많다는 얘기는 같은 온도에서 엔탈피가 크다는 얘기고 외부와 내부의 에너지 차이가 크다는 얘기는 보다 온실을 더 효과적으로 내가 더 관리할 수가 쉽게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외부의 에너지 차가 커야 온실을 통제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외부의 에너지 차가 없으면 온실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 시기 언제느냐? 바로 여름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외부의 엔탈피 차가 작다. 겨울철은 쉬워요. 상대적으로. 왜 쉬워요? 난방망에서 얼어 죽지만 않으면은 외부와 내부의 엔탈피 차가 크기 때문에 내가 온실을 원하는 온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여름에는 외부의 엔탈피가 높은 장마철, 그러니까 6, 7, 8, 9월에는 어렵다는 거. 불가능한 건 아닌데 설비가 엄청 크고 에너지가 많이 투입된다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의 에너지 균형과 수분 균형, 그다음 온실의 에너지 수분 균형, 이거는 바로 둘이 연결되어 있고 온실의 에너지 수분과 식물의 에너지와 수분 균형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이것들이요. 그다음에 온실의 CO2 균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광합성을 하는데 재료가 CO2잖아요. 탄소를 하고 제가 이번에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렸더라고요. 광합성을 할 때 필요 없는 건 산소, CO2, 그다음에 물 뭐 이렇게 넣어놨는데 우리가 원료가 이제 이산화탄소를 그다음에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저기 물에서 에치를 떼고 이산화탄소를 실을 때 갖고 우리 탄수화물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CO2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탄수화물을 만들어내는 뼈대기 역할을 하죠. 네. 탄소는 에너지가 없어요. 수소가 에너지가 있지. 수소가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수소가. 그래서 메탄하고 에탄하고 보면은 메탄이 에너지가 더 크거든요. 질량이 왜 그럴까요? 수도가 더 많이. 수소가 더 많죠. 같은 질량이면 수소가 많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메탄이 더 크다고 에너지가 더 크다고 하는데 수소가 더 크죠. 수소는 왜 그래요? 수소만 있으니까 네. 더 세죠. 그래서 우리가 수소기가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분의 전자를 갖고 있어서 그런데 이 CO2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을 열어도 들어오고 탄산가스를 공급해야 되죠. 그래서 이 CO2 공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관점에서 만나. 하나는 위에 식물 에너지, 온실 에너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창을 여는 정도에 따라서 실제 CO2가 투입을 공급하는 게 유리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자연에 있는 탄산가스를 받아들이는 게 유리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요. 그럼 이것들은 그래서 이 균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환경이 좋단 말이에요. 굉장히 환경이 좋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3월 달인데 3월 초에 온실의 내부 온도가 18도에서 19도, 온실의 내부 온도가 20도 유지하고 있고 식물체 온도가 18도인데 그리고 광은 한 내부 광량이 3,400와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창을 열지 않았는데 그러면 뭐 해야 되고 여기다가 탄산가스를 시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상황 있죠. 온실 내부 온도는 6, 7도이고 식물의 체온은 13, 14도예요. 그런데 창은 10% 정도 열려있어. 그 내부 광량은 100W야. 그러면은 탄산가스 넣어야 그게 효과가 있을까? 그렇죠. 왜냐면 탄산가스가 비용이니까 이것들은. 물론 효과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게 우리가 이 경제성 있게 효과가 있냐는 문제는 다른 문제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 시설원의 쪽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류의 식량 문제와 시설원에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련이 없다. 관련이 없죠. 이거는 저는 그래서 이 시설원에는 자본주의가 농업 중에서 자본주의의 아주 끝판왕이다. 차라리 축사는요 단백질 공급원이라 해야 되지. 얘는 그 비타민 공급원 정도 되는데 우리 인류가 우리 조상님들이 겨울철에 신선한 채소를 안 먹었다고 그럼 죽었느냐? 그거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니란 얘기요. 저 어렸을 때 딸기 5월달에 먹었거든. 토마토 6월달에 먹고. 그래도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이 시설원이라는 거는 자본주의의 저는 끝판왕이라고 보거든요. 끝판왕 이거는. 인류의 문제 항상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큼 나오냐를 갖고 결정하는 거지 이것을. 그래서 자본주의 끝판왕이에요. 그리고 칼로리 계산해 보세요. 토마토 5일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갈 때는 칼로리가 중요하지. 칼로리가 우선 채워지고 나서 비타민 얘기가 나오는 거지. 칼로리가 채워지지 않는데 비타민 얘기는 얘기 하나만 해요. 정크푸드도 뭐예요? 칼로리가 많아서 문제잖아요. 비타민 이런 거에 비해서. 그러면은 내가 저기 이디오피아나 여기 소말리아나 이런 데서 굶어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이 한 개 주는 것보다 토마토 몇 개 주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저기 맥도날드 그 햄버거 하나 주는 게 훨씬 더 생명을 연장한 도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류의 그 자본주의 끝판왕인 농업이 우리 시설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인풋 대비 아웃풋을 얼만큼 우리가 뽑을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건 얘네 자랑이니까 넘어가고요. 우리가 이거요. 식물의 건강과 행복력을 강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균형, 식물의 균형하고 식물의 건강하게 만들고 상처를 입었을 때, 무슨 피해를 입었을 때 얼마큼 빨리 회복시킬 것인가. 이 회복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약해도 있고 병에도 있을 수가 있지만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세력이 약해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흐린 날이 15일 지속됐어요. 나무가 정상적일 리가 없죠. 얘를 어떻게 빨리 회복시켜서 내가 다다음과를 착화시켜서 내가 어떻게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죠. 내가 회복력을 강화시키려고 예를 들게요. 나는 햇빛이 없어. 그랬더니 근데 내 하루가 해가 뜨는데 한 일주일 또 해가 또 안 뜬대. 그럼 내가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이 회복력을 강화하려면 식물의 건강한 상태와 회복력을 강한 상태로 유지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빨리 잎을 최대한 시간 날 때 따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음번에 회복이 도움이 돼요. 온도는 평균 온도는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빨리 이파리를 따갖고 내가 시간 날 때 따서
그 약방기를 빨리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약방기 때 식물체가 이파리 개수를 적게 가져가고 나서 바로 회복이 될 때쯤 되면 다시 광이 회복이 될 때쯤 되면은 잎의 개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회복력이나 식물의 건강 회복력 강화라는 거 그다음에 식물의 균형을 얘기를 할 때 뭐예요? 바로 식물을 환경을 건드는 게 아니라 바로 뭘 식물체를 건드려서 우리가 제어를 많이 하죠. 왜냐면은 보강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보강등 얘기를 할 때 토마토 가격이 2,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LED 등을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한 개당 100만 원짜리 설치했어요. 그러면은 그 감가상각과 따졌을 때 한 몇 킬로를 따야 수익이 나는 줄 아세요? 토마토 기준으로? 200kg. 아니, 그러니까 추가 생산량이 아 추가된 거 50kg 이상 따야 돼. 50kg 따야 쌤. 근데 내가 고함 나트륨이라서 상당히 비용이 적게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들어가느냐? 한 30kg 정도다, 30kg 정도면 수익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뭐로 선택할 것인가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에너지 비용은 LED가 더 들어갈까요? 저기 고함 나트륨이 더 들어갈까요? 고압이. 거의 같아요. 아, 난방 때문에. 고함 나트륨을 쓰게 되면은 아. 열이 나와갖고 난방 비용이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11월, 12월, 그러니까 10월 달 11월 난방을 하는 시점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죠. 내가 LED를 쓰면은 생산량은 더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어떤 데 보면은 약간 온도가 높은 시기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 근데 감가상각이 1년에 이만큼이 발생해. 그러면 뭘 해야 되나? 고민해야 되죠. 이제 머리를 막 돌려갖고. 예를 들어서 토마토 가격이 킬로그램당 6,000원이야. 그러면은 오케이 LED로 간다. 근데 토마토 가격이 1,700원이야. 아무것도 하지 말자. 토마토 가격이 한 2,500원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은 나트륨도로 간다. 이렇게 결정이 나겠죠. 네. 이게 그냥 선택이라는 거 없어요. 이게 다요. LED 가격 싸질 때까지 기다리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올해 같은 시점을 봤을 때는 야 나트륨 등은 무조건 이익을 봤어요. 올해. 그러면 LED 등은 이익을 볼 것인가는 또 구별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얼마큼 차이 나요? 파악이 돼봐야 되니까. 왜냐 내년도 LED 등이 전기를 더 많이 끌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요새 거의 다 전기 보일러를 쓰니까 수전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네. 추가 수전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밤에만 쓰니까 낮에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초저녁에만 쓰니까. 초저녁에는 보통 고함 나트륨만 쓰고 수직팬 돌려버리면은 대충 난방을 그걸로 되고 약간만 난방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시는 분들 보면은 수전 시설에다가 LED 고함 나트륨 등하고 보일러하고 서로 설정을 해놨는데 고함 나트륨 등이 켜졌을 때는 보일러가 꺼져요. 왜냐면 두 개 중복되면 작살나잖아요. 너무 뜨거워. 아니 전기가 그래요. 전기. 전기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두 개 자동으로 하나 꺼지게 되죠. 하나 켜면 하나 꺼지게 되죠. 이렇게 설정이 되게. 그럼 전기가 보면 별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이론적으로 얘기했던 거고 저는 실제로 적용한 사례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 LED 등은 별도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별도로 해야 돼요. 설비비가 더 들죠. 왜냐면 LED 등은 온실의 온도가 예를 들어 9월 중순 정도 돼요. 비가 와요. 온도는 높죠. 거기다가 보일러 틀으면 거기다가 고함 틀으면 어떻게 해요? 더 높아지죠. 이건 내가 못 써요. 그건 절대로. 과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LED를 켜고 문 열어놓고 하면 된다는 LED 키우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요. 근데 LED가 분명히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비용이 등값이 한 7, 8배가 되니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것들이. 그래서 할 때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끝판왕이다. 그래서 굉장히 생각할 게 많다. 굉장히 많다. 그리고 보강은 달라고 하면 최소 권장사항 6.5m. 6.5m가 되면 보강도를 완벽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낮아질수록 내가 완벽히 이용할 확률이 줄어들어요. 기간도 짧아지고. 그러니까 온실의 구조가 보강등을 쓸 수 있을 만큼 이미 만들어져 있다. 6.5m 이상 돼 있면은 오케이. 6m만 돼도 약간 쓰기가 쓸 수는 있는데 약간 껴뚱. 예. 보강등을 설치하게 되면 분명 수직팬이 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네. 수직팬이 달리려면 6.5m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수직팬을 제대로 돌려요. 그러면 온실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팔다리가 완벽하게 갖춘 상태에서
그냥 이런 데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낮은 온실에서 춥고 5m짜리를 쓴다? 그게 게 제한적이고 굉장히 그리고 쓰기도 조심스럽고 대체적으로 거의 다 4, 5m. 4, 5m가 그러니까 제가 근데 거기 단다고 하면 제가 생각을 저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기서 우리가 적은 에너지 소비 딱 이거 자랑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여기다 보게 되면 이제 볼게요. 이게 과거에는 이제 여기다 보면 이게 장미거든요. 이게 장미인데 우리가 장미의 염록소와 토마토, 파프리카의 염록소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우리 생물학 시간에 배웠어요. 고등학교 생물학입니다. 중학교 때인가 클로로필 A, 클로로필 B 배웠죠. 같다고 생각하는데 다르니까 말씀하신 거 같아요. 같은 거예요. 같아요. 비율이 다를 뿐이에요. 네.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딸기의 광합성 온도와 토마토의 광합성 적정 광합성 온도는 거의 같다. 거의 같다. 100% 같다고 볼 수 없으나 거의 같다.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볼 때는 장미를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식물들이 그렇겠구나. 또 하나 여기 빠진 게 있죠. 엽록소의 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엽록소의 농도가 낮으면은 온도가 좀 낮은 게 나아요. 왜냐면 호흡량 때문에. 근데 실제 절대 그러니까 호흡량을 무시한 광합성량으로는 온도가 높을수록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엽록소의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딸기가 광이 덜 필요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도가 광이 덜 필요한 작물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적을 뿐이지 많이 적은 건 아니라 그래도 1200줄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딸기도 1200줄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겨울철에 1200줄이 나올 리가 없죠. 네. 일케야 뭐 800 나오면은 오늘은 좋은 날이구나 정도 되고 보통 600 나오면은 날씨가 조금 꾸질꾸질하구나 그러고 한 300 나오면 오늘 뭐 200, 100 나오면 오늘 완전히 광이 없는 날이구나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겨울철에는 그러니까 모든 작물에 제한 요인은 이제 광량이잖아요. 광량인데 그럼 여기서 실제로는 광이 제한 요인일까 볼게요. 이 여본을 갖고 따졌을 때 22도 정도로 볼게요. 그러니까 여본이 23도라는 얘기는 공기 온도는 몇 도예요? 25도, 4도, 5, 6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온실 온도가 24, 5, 6도라고 하면은 지금 탄산가스 350, 400ppm에는 최적이다. 거예요. 현재 우리가 이런 자연 상태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탄산가스의 농도가 올라갔을 경우에 보게 되면은 32도가 되잖아요. 네. 2도가 되면은 광합성을 잘해요. 더 많이 얘보다 훨씬 많이 하는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가 있죠. 1000ppm이라는 비이상적인 탄산가스의 농도가 나오죠. 이거는 자연 상태에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이거는. 그러면 1000ppm을 만들고 30 이상도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럼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탄산 시비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요즘에 온실의 온도를 30 이상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문을 닫고 지금 이 시점이 돼요. 지금